한국은 우리가 도왔던 나라야. 전쟁으로 황폐화된 곳이지. 이 말은 저의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한국은 한때 우리가 동정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위기를 극복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같은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은 서로를 탓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서로를 믿으며 소중한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미래를 제시한 위대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 칼리니코스입니다. 그리스에서 경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전문 분야는 디지털 경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국, 그리스는 여전히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2010년대 채무 위기 이후 우리 국민은 긴축 정책에 짓눌렸고 디지털 전환은커녕 기본적인 경제 회복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와 해운업이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경제를 바꿔놓고 있지만 제 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한참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특히 시골 지역과 섬에서는 인터넷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유럽경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회복이었고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회의에서 제 나라에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는 너무 뒤처져 있었고 유럽의 성공 사례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발표가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발표자는 아시아의 한 나라,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1997년에 IMF 위기를 겪었고 단 3년 만에 모든 채무를 조기 상환하며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예전에 우리가 돕던 가난한 나라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계속될수록 제 생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이 어떻게 구조개혁과 금융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단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신의 금반지와 장신구를 국가에 기부해 외화를 모았다는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그리스인들 중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찾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이 느리고 제한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구나. 저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우리가 도왔던 나라야. 전쟁으로 황폐화된 곳이지. 그 기억 속 한국은 한때 우리가 동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IMF 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 성공을 이루었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나라도 빠르게 극복했는데 제 조국 그리스는 왜 그리 오랜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보기로요. 책이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 조국이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공항 시스템, 고속 인터넷 연결,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듯한 분위기. 그리스 공항과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 기억 속의 아테네 공항은 낙후된 시설과 느린 인터넷 속도로 유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쓰려고 하면 몇 번이나 접속 오류가 뜨고 겨우 연결되더라도 속도는 거북이 같았죠. 그런데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제가 평소 사용하는 그리스 인터넷보다 몇 배나 빨랐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리무진 버스에 타면서 인터넷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동 중에도 끊김없이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검색을 하며 한국의 IMF 위기 극복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짧은 기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이 나라의 인터넷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 정보 접근성을 완전히 바꿔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며 저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단어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이미 회의에서 간략히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와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20억 달러 상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채무 위기를 겪었을 때 사람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부패한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중했었습니다. 많은 부유층이 스위스나 독일로 돈을 옮겼고 국민들은 단합하기는커녕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리스와 한국의 차이를 생각할수록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다시 인터넷을 켰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동시에 이메일을 확인하는데도 전혀 끊김이 없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만이 제게 충격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의 IMF 위기 당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찾아보며 또 다른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 장면,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그리스의 현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도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부족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죠. 긴축 정책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경제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금 모으기 운동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민의 신뢰와 희생, 그리고 국가를 위한 단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하루 만에 접하고 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조국이 놓친 기회와 제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진실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를 회복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적 단합과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도심으로 나섰습니다. 어젯밤 자료를 읽으며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표지판이 거의 모든 상점마다 붙어 있었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지도를 검색했는데 지하철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 고향 아테네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도 느리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여긴 완전히 다른 세계야. 저는 한숨 섞인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후에도 제 놀라움은 이어졌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영화를 보거나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고화질 스트리밍을 아무 문제 없이 즐기는 모습은 저에게는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다는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디지털 도구를 완벽히 자신의 삶과 일상에 녹여냈고 그것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 듯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경제연구소였습니다. 현지의 한 연구원이 저를 맞이하며 한국의 IMF 위기 극복 과정과 디지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IMF 위기 당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먼저 설명했습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수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외환이 거의 바닥났죠. 하지만 그때 한국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위기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하려 했고, 둘째, 구조 개혁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인프라가 경제 회복과 국민 단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한 후 정부는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됐죠. 저는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며 우리 그리스에서는 이런 기회를 얼마나 놓쳐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뒤에도 국민적 단합은커녕 서로를 탓하기 바빴고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도 미래를 준비했던 한국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번화가로 나섰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대형 디지털 광고판에는 최신 전자기기와 자동차 광고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IMF 위기를 겪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최신형 TV와 스마트폰이 전시된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보니 디스플레이마다 터치스크린으로 제품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그리스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여전히 많은 상점이 오래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고 디지털 전환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매장 안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외국인인 제게 환영한다며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제가 그리스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자 그리스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이 IMF 위기 당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회사도 곧 문을 닫을 뻔했죠. 그런데 삼성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해주고 수출 시장으로 나갈 길을 만들어줬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늘 불안정했습니다. 경제 위기 당시 대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하청업체와의 관계는 쉽게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나온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 했는데 직원 대신 디지털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QR코드를 통해 음료를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지만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고 간결했습니다. 위기 이후 한국은 모든 것을 바꿨구나.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그리스의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현실과 비교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IMF 극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과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 모든 성공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한국 전쟁과 그리스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엉켜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 한국은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야.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던 곳이지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 전쟁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들과 기록물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건물, 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1950년대의 한국은 정말 말 그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시실 한쪽에 그리스 국기가 걸려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 전쟁 당시 그리스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약 1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중요한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걸린 한 문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유를 위한 형제의 한국과 그리스의 연대. 문구 아래에는 전쟁 당시 그리스 병사들이 한국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스는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나라까지 병력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저희 조국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한때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그리스는 여전히 채무와 정치적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다가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군사 장비와 물품들이 놓여있는 공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대대라는 설명이 적힌 군복과 장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비들을 보며 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 병사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 병사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열망에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념관에는 전쟁 당시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기록한 코너도 있었습니다. 한 사진 속에서는 아이들이 무너진 집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나라였으니까요. 전쟁 이야기를 따라 기념관을 돌아보던 중 작은 방명록이 놓여있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와 한국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왔던 형제의 나라였지만 이제 한국이 더 큰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제 조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방명록에 글을 남긴 후 저는 마지막으로 기념관 밖에 위치한 참전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에서 희생된 각국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리스 병사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자유와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쟁 기념관에서 느꼈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와는 얼마나 다른 선택을 했는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IMF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저는 한국의 경제사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IMF 극복 과정과 현재 경제 상황을 연구하는 교수로
여러 국제 학술지에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는 IMF 위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경제적 절망의 끝에 있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거의 고갈되었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으며 실업률은 치솟았죠. 국가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어제 한국 전쟁 기념관에서 본 사진 속 황폐화된 전쟁 이후에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리더십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고통을 분담하자는 원칙 아래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MF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멈춰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에 취임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 혼란 속에서 당선된 그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는 4대 구조 개혁, 즉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을 동시에 개혁했어요. 특히 부실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했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했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한국과 그리스의 차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IMF 위기 당시 그리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가 내놓은 긴축 정책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유층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국민들은 정부와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경제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전문가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IMF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벌인 역사적인 캠페인이었어요. 국민들은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가족의 유품까지 내놓았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묻자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그리고 희망입니다. 국민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IMF 위기를 3년 만에 극복하고 조기 상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어서 IMF 위기 이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IT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어요. 지금의 한국이 IT 강국이 된 배경은 바로 그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그리스와 한국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불신 속에서 방황했고 긴축 정책에만 의존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IMF 이후에도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 두 나라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서는 길. 저는 길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게 직원들. 이 모든 것이 IMF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만든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전날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저는 그 답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인터넷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색 결과로 나온 수많은 기사와 연설문을 읽으며 저는 그의 지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고통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은 제가 그리스에서 보아온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한 1999년 11월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에서 그가 남긴 연설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1년 반 만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 연설문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IMF 극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단합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듯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단순히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믿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리더십이 있었다면 그리스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이 교훈을 배워 우리 조국에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충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이 나라. 이제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성공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든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고 미래를 준비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보다 앞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보여준 단합과 희생,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제 조국에 전하려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제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떠납니다. 언젠가 그리스에서도 우리만의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한국의 건설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는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어떤 특별한 이유인 건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스파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네덜란드 건설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 세계 각국의 건설 기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은 제게 큰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건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상세히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960년대 초반, 한국이 아직 가난한 나라였을 때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해외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그의 도전 정신에 감탄했어요. 이 책을 통해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다는 나라가 이제는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현대 도시로 변모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네덜란드도 수리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설레는 마음을 달래보려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흥분되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넓은 도로와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은 한국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건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 싶었어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와 정신, 그리고 정주영 회장과 같은 선구자들의 도전 정신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니 설렘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나라의 건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빛나는 도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건설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최신 건설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 책임자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현장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이 건물의 특징과 사용된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듈러 공법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건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히 빠른 속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효율성과 품질,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그 뒤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한국 건축의 특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국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높이 솟은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광경은 네덜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와 철골 구조물 옆에 우아한 곡선의 기와 지붕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조합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길을 걷다 우연히 한 한옥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통적인 목조 구조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나무의 질감과 현대적인 조명, 전통 문양과 모던한 가구들이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건축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성을 수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이 도시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사무실 빌딩 옆에 수백 년 된 궁궐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광경은 한국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건설 현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전통적인 목조 건축 기법을 현대적인 건축 자재와 결합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현장 관리자에게 다가가 이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전통 한옥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건축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거나 미래만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서울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 안에 전통 시장이 있고 첨단 기술 회사 건물 옆에 고즈넉한 절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건축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조화로운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오해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현지 식당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불고기라는 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 음식이 아주 맵고 자극적인 요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요리였어요. 호기심에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에게 물어보니 불이 매워서 불고기가 아니라 불에 구웠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단순히 추측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한국의 건축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하나하나에도 이런 깊은 의미와 역사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탐구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대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공사장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고 수많은 인부들과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인 김 부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업의 속도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효율적인 건설 작업을 자랑하지만 이곳의 속도는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김 부장님은 플라잉 양생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동시에 여러 층을 시공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개의 층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건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효율적인 공법은 네덜란드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작업자들이 착용한 안전모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작업자들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점심시간에 김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또한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건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건설 현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어요.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건물의 구조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건설 과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완성된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그 뒤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빠른 속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가치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건설 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연구원에 도착하자 김 박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먼저 저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부터 현대의 첨단 빌딩까지 한국 건축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가집 모형을 보며 저는 불과 670년 전만 해도 이런 집들이 한국의 다수의 주거 형태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 건축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지역이 초가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주거 형태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아파트가 등장하고 점점 더 높은 빌딩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경우 도시화와 현대화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구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김 박사님은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적 비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조립식 건축 공법이었어요. 이 기술은 건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주택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설계와 자재 사용으로 품질 관리도 용이해졌죠. 연구실 한쪽에는 미래의 건축 기술을 연구하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제작, 친환경 소재 개발, 스마트 빌딩 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한국이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김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빠른 발전 뒤에 숨겨진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도전 정신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과학적 혁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건설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이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 소장님은 먼저 저를 대형 시뮬레이션 룸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해 초고층 빌딩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직접 체험해보니 마치 실제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했어요.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실제 건설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진 대응 기술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지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였지만 최근 발생한 몇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고층 빌딩의 내진 설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 기술이나 우주 건설 기술 같은 것들이죠. 오후에는 에너지 효율 건축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외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건물의 외피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해요.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한국을 건설 기술 강국으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친환경 건축과 수자원 관리 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이런 전방위적인 혁신 노력은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555m 높이의 이 빌딩은 한국 건설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직접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빌딩 앞에 도착하자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하늘로 솟아오른 유리와 철골의 거대한 탑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입장하여 천천히 이 놀라운 건축물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빌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친절한 안내원이 건물의 역사와 주요 특징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빌딩은 6년의 공사 기간 동안 약 70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저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안내 화면에 표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로 분당 600m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고 순식간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과거에 봤던 사진들 속의 초가집과 기와집 마을이 이제는 마천루로 가득 찬 대도시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빌딩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빌딩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오후에는 빌딩의 친환경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안내 책자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중수 재활용 시스템, 고효율 단열재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존재였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혁신과 도전 정신은 우리 네덜란드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풍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연구원들과 함께 한국 건설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빠르고 높게 짓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고 사람 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빌딩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살아있는 건물 개념을 연구 중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와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가 네덜란드로 돌아가 적용해 볼 만한 중요한 통찰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그동안 만났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마지막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건설 기술을 비교하며 서로 배울 점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덜란드의 수자원 관리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기후 변화에 따른 수해 대비를 위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 두 나라가 기술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오래된 주거지역을 현대적이면서도 커뮤니티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개발이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기술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의 필요와 환경적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빠른 속도와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지속 가능성,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도전 의식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건설 기술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효율적인 시공 방식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기술 발전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철학은 앞으로 제가 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의 놀라운 건설 기술 발전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열정과 비전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펼쳐들었어요. 그의 말씀 중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불가능해진다라는 구절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 발전 뒤에는 이런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초가집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기까지 한국인들은 결코 불가능이라는 말에 굴하지 않았던 거죠. 앞으로 네덜란드와 한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